네, 파월 의장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잘 쪄보겠습니다. 이창훈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흐름이 좀 불안합니다. 오늘 강한 섹터를 보면은 이슈로 오르는 원전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실적 위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만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실적은 큰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도 중국은 지금 경기가 좀 하강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의 정책 방향 자체가 약간 좌경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머징 쪽에서 중국 시장이 제일 비중이 큰데 중국이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묶여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놓고 보면 기관은 약간 중립적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좀 사지만 기조적으로는 약간 매도 기조에 있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예의주시한다 그럴까요? 네네. 보고 있는 게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가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닥스 지수는 어제도 그러고 좀 연일 좀 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면서 중국과 네. 약간 괴리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네. 보면은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외딴 섬으로 네. 떨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하나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데 네. 미국과 유럽 시장과 따로 떨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네. 이제 유럽은 주로 이제 중국 쪽에 많은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예.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유럽 쪽은 중국 경제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죠. 네. 그렇긴 한데 이 주식 시장 측면에서 보면 크게 이제 MSCI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네. 글로벌 자금들의 흐름으로 보면 선진국하고 이머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진국 쪽으로는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머징 쪽은 지금 조금 소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유럽하고 경제적으로는 좀 밀접돼 있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이는 모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증시에서 미국 증시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예측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건 조금 글루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 늘리 계속될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코스트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조정을 받았고 저희 시장도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근데 10월 달 들어서는 이제 미국이 소위 얘기하는 어닝 시즌, 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걸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는데 이제 10월 말 되니까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거의 다 발표가 많이 됐고 네. 남아 있는 기업들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고 특히 최근에 약간 페이스북을 필두로 해서 그런 쪽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해서 이제 펀더멘탈리 실적이 이끌어가는 장에 약간 막바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 지수도 전고점 근처에 와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사실 3분기 실적을 좀 피크로 많이 보고 있었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2분기를 피크로 봤는데 3분기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그럼요. 네. 지난주에 좀 사상 최고치를 좀 이끌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건 가이던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은 네. 지금 4분기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네. 말이 많이 나오는 만큼 코스피 시장도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네. 좀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실적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실적이나 펀더멘탈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물론 3분기의 실적이 고점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익의 절대 규모로 보면 올해 아마 이익 규모가 사상 최대치일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4분기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부분이 좀 꺾이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의 규모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뭐 PER 같은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하고 비교하면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수급 측면에서 너무 안 좋은 거죠. 모멘텀, 수급 이런 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큰 축이 외국인과 기관인데 기관은 중립이고 외국인들은 이머징 쪽을 계속 파니까 그리고 자금들은 선진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급이 안 좋고 개인들도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샀고 예탁금도 뭐 20조에서 70조까지 늘어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정체돼 있고 워낙 지금 보면 IPO나 증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또 개인들도 뭐 좀 올라갈 때는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더 따라가면서 사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대형주가 뭐 특히 이제 우량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점에서 보면 다 10% 이상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수를 놓고 보면은 펀더멘탈은 밑에서 받쳐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을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뭐 박스권의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개인들의 자금, 액티브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ETF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수급 말씀을 계속 주셨으니까 이제 결국 수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적이든 뭐든 다 반영되어서 네. 일단 투자자의 느낌을 나타내는 네,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근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중립적인 포지션이지만 외국인은 매도죠. 매도 쪽이고 네, 네. 그러면 외국인 매도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금리 변화 문제라든지 네, 미국 네. 증시의 매력도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신흥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치면 이런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4분기에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네. 새로운 2022년부터는 신흥국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래 보십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2013년도를 한번 반출을 해보면 네. 2013년도, 2014년도로 반출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테이퍼링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테이퍼링이 시작되던 시기였는데요. 그 후에 시장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보면 미국 시장은 좋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머징 쪽은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했던 뭐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지금도 보면은 저는 뭐 미국 시장은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머징 쪽에 우리가 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가 약간 피크아웃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미국하고의 갈등 또 내년도에 이제 시진핑이 처음으로 이제 3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동 부유론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정책이 좌경화되고 네. 또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뭐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렇게 확 내려앉는 걸 봤기 네.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도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장을 이머징이 아니고 선진국 시장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야 제값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디램 네. 가격에. 근데 디램 가격의 스팟 프라이스는 이미 조정을 받았고 이제 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컨트랙트 고정거래 가격인데 컨트랙트 프라이스인데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하강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점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제 당분간은 조금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익 이런 측면은 좋은데 그래서 그게 지수의 하방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부분은 있는데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센티먼트 이런 것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주가 7만 원짜리 7만 원. 예, 주식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불만과 우려가 지금 반반 섞여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이건희 회장 일주기 아니겠습니까? 고 네, 이건희 회장. 삼성 사장단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결국 그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으로 우리 주식 시장은 명명이 되어 있지만 경제력은 이미 유엔 쪽에서는 선진국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뭐 55조가 됐건 100조가 됐건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건희 회장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만들었다면 네. 이재용 시대에는 이 1000원짜리의 어떤 만 원으로 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어떤 종목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울 네. 것인가에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삼성전자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과거에도 보면 늘 이익도 변동성은 있지만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왔고 주가도 지난번 고점이 뭐 한 5, 6만 원대였다고 하면 지금 조정 받았지만 7만 원대고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조정을 받겠지만 또 내년 뭐 한 상반기쯤 돼서 반도체 가격의 바닥을 쳤다는 확인이 되면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주가는 또 올라갈 거라고 네.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변화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뭐 TSMC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뭐 아니면 다른 반도체에서 엔비디아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저평가가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D램이 워낙 그 시클컬하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삼성전자 향후에 가겠다는 방향이 뭐 파운더리님이 하고 있고요. 네. 파운더리는 뭐 TSMC 다음으로 쫓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메모리 부분을 앞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뭐 삼성전자는 좋다고 봐요. 근데 네. 다만 지금이 약간 조정국 국면에 있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또 이제 삼성전자만큼이나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굉장한 네, 관심을 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올해는 조금 악재가 있었던 만큼 네, 지금도 네. 계속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페이가 수요 예측에 들어갔었고 굉장히 네. 흥행을 했고 오늘부터 또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이에 따른 뭐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의견 좀 어떠세요? 뭐 네이버 카카오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괜찮았죠. 그래 주도주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플랫폼 경제로 지금 우리가 이미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랫폼 관련 주식들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꽤 비싼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성장에 있어서 정책 리스크가 커진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세적으로는 뭐 우리가 플랫폼 경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도 약간 공정거래 이슈나 독과점 이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타트업처럼 커왔잖아요. 최근 한 2년 동안에. 그리고 워낙 많이 뭐 계열사들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인 저항을 좀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의 확장을 하다 보니까 뭐 모노발식 확장,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구경제를 없애면서 내가 혁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많은 피해가 좀 있었고 해서 조금 카카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네이버는 또 이제 글로벌 확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네이버 웹툰 또 이렇게 요새 특히 이제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한 그 밸류를 많이 주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네이버가 이제 일본에서 뭐 그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라인이 그래서 뭐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커머스 쇼핑 쪽에도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네이버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까지 저희들이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증시에서 요즘은 이 종목 투자를 어떻게 볼까요? 이 하나의 테마, 맞아요. 예, 테마 중심으로 이렇게 확 몰리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 주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ETF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 요즘 네. 증시가 이제 불안할 때는 개인이 네. 개인 업종으로 막 가다 보면 외국인과 네. 기관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엇방향이 만들어져 버리면 손실을 보니까 네. 차라리 ETF에다 투자를 해서 그냥 두 다리 뻗고 자자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현실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의 모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통적인 투자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고 펀드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대형 우량주 이런 게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의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마 위주로 가는데 그 테마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거에는 패시브 ETF가 주도였는데 네. 그래서 인덱스하고 연결된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줬지만 이제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ETF 네.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시세를 냈었고 또 큰 조정을 보였고 그러면서 액티브 ETF가 이제 약간 시장에 조금씩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도 보면은 2차 전지 액티브 ETF가 뭐 규모가 많이 늘었었고 그거에 편승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많이 올랐었고 네. 최근에는 또 메타버스가 새로 나오면서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 미디어, 뭐 엔터테인먼트 또 뭐 컨텐츠, 게임 회사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개별 종목을 보면 사기가 무지하게 심리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은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고 막 적자라는 회사인데 무지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시대적인 조류니까 그런 면에서 뭐 개별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플레이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ETF를 통한 것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